금단의 밤이 조용히 열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짙은 향수와 위스키, 그리고 권력의 향기가 뒤섞여 아찔하게 번졌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달콤해서 더 위험했다. 서연 씨,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에요.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사라졌다. 오직 두 개의 숨결과 돌이킬 수 없는 약속만이 남았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대한그룹 비서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은 곳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최종 면접에 합격했다는, 그것도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강태환 회장님의 개인 비서로 발탁되었다는 현실감 없는 소식이었다.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찰나의 기쁨 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온몸을 휘감았다. 대한그룹 회장 강태환, 언론에서는 그를 재계의 미다스, 신의 손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명성 뒤편에는 끈적하고 어두운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회장실 개인 비서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그룹 내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라는 흉흉한 속삭임.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거기 소문 안 좋아. 원룸 침대에 걸터 앉은 룸메이트 민지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나 역시 두려웠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25의 나에게는 그 두려움을 사치라고 치부할 만큼 절박한 현실이 있었다. 아버지의 작은 중소기업은 한순간에 부도 처리되어 공중분해되었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는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다. 집안의 모든 짐은 고스란히 내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그림자. 그 끔찍한 무게는 나를 매일 밤 잠 못 들게 짓눌렀다. 대한그룹의 신입비서 연봉은 썩어가는 동아줄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내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시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일 뿐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울 속 불안에 떠는 내 자신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나는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예감하면서도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첫 출근 날, 숨이 턱 막힐 만큼 거대하고 화려한 회장실 입구에 섰을 때의 위압감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내 초라한 구두를 비추었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그 가치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 그 공간의 모든 것이 나 같은 평범한 인간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왕좌에 앉아있는 남자, 강태환 회장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지독하게 단정한 맞춤,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남자였다. 쉰을 훌쩍 넘겼을 나이에도 군살 하나 없는 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다. 이서연입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배신하듯 떨리지 않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래, 이 비서. 얼굴 보고 뽑았다는 말이 사실이었군.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하지만 칭찬 속에 섞인 미묘한 뉘앙스가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나는 그 짧은 순간, 어쩌면 모든 게 정말 헛소문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고 헛된 기대를 품었다. 초반의 몇 주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강 회장은 나를 이비서라고 부르며 완벽한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업무 처리 능력을 칭찬했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었다. 덕분에 나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는 가끔씩 마치 선심 쓰듯 값비싼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신상 명품 가방, 유명 디자이너의 구두, 내 월급으로는 엄두도 못 낼 것들이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 비서가 입고 드는 게 곧 대한그룹의 얼굴이니까.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포장지를 뜯을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족쇄였다. 그의 친절함과 선물 공세는 마치 거미가 먹이를 잡기 위해 공들여 치는 거미줄처럼 교묘하고 끈질기게 내 일상을 감아매고 있었다. 평온함이라는 이름의 캔 아래에서 무언가 끈적하고 불길한 것이 서서히 내 발목을 휘감아 오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비서, 오늘 저녁은 비워둬.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여러 명의 임원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나는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회의록을 정리하는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동석하는 사람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최고급 한정식집의 거대한 룸 안에는 그와 나 단둘만 남게 되었다.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말이야. 모처럼이니 우리 둘이서 조용히 식사하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명이었다. 하지만 단둘이 마주 앉은 식탁에서 음식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그가 와인병을 들었다. 이 비서도 한잔하지. 이건 아주 귀한 거야. 그가 직접 따라주는 진홍빛 와인잔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그를 둘러싼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주말에는 주로 뭘 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내 얼굴, 목선, 그리고 몸의 굴곡을 훑었다.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에 나는 맨살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다. 자리가 많이 불편한가? 딱딱하게 굴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앉지. 그는 자신의 바로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거대한 식탁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저항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야만 했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그의 짙은 향수 냄새와 위스키 향이 숨막히게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테이블 아래로 그의 손이 스르르 들어와 내 무릎 위에 놓인 맨 허벅지를 짚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얼어붙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는 색색거리는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그의 손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만지듯 내 다리를 천천히 쓸어 올렸다. 끔찍하고 모욕적인 감각이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얼굴과 산더미 같은 빚의 무게가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나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랫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 굴욕적인 침묵을 확인한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내 공포와 굴욕을 그는 완벽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스킨십은 점점 더 일상적이고 대담해졌다. 좁은 복도를 지날 때면 일부러 어깨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서류를 건네는 척하며 손가락을 일부러 겹쳐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면 그 공간은 나에게 호화로운 감옥이 되었다. 그는 종종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했고 답답하다며 넥타이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지는 셔츠 위로 그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끼쳤다. 나는 영혼 없는 인형이 되어 그의 모든 요구에 기계적으로 응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틈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몸은 계속해서 아래로 가라앉았다. S의 수면 위로 강 회장의 얼굴이 떠올라 나를 보며 만족스럽게 비웃고 있었다. 그만두면 되잖아. 왜 그렇게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 거야. 내 쑥쑥해진 얼굴과 밤새 잠 못 이뤄 까만 눈을 본 민지가 울부짖듯 말했다. 며칠 전 술에 취한 강 회장이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던 날 생긴 희미한 멍자국을 본 뒤였다. 그만둘 수 없어. 그만두면 우리 엄마는 수술도 못 받고 결국 나는 민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돈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영혼을 팔아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역겨웠다. 그 지독한 절망의 나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그가 나타났다.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그룹의 미래라 불리는 남자, 전략기획팀 팀장 강지훈. 그는 강태환 회장의 외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었다. 처음 그를 마주친 것은 회장실 앞 복도에서였다. 아버지를 보고하고 나오던 그는 회장실에서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나오는 나와 여러 번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맑은 눈빛은 항상 괜찮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도 나는 강 회장과 단둘이 가진 끔찍한 술자리에 끌려갔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신 그는 급기야 나를 호텔로 끌고 가려 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차에 타지 않으려 버티는 내 팔을 그가 짐승처럼 거칠게 잡아 끌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손을 강하게 쳐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지훈 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서리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훈이냐?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비서님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시죠. 강지훈 팀장의 단호하고 싸늘한 태도에 강 회장은 잠시 아들을 노려보더니 이내 불쾌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이서연 씨, 괜찮아요. 그의 차에 올라탄 후에야 나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고 묵묵히 차를 출발시켰다. 한참을 울어 지쳤을 때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힘들면 그만둬요. 제가 어떻게든. 그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 비서님 가정사정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 옆에 있지 말아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만큼 절박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복도에서 나와 마주칠 때마다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언젠가부터 나를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감히 다가갈 수 없었다고. 그의 고백은 쩍쩍 갈라진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겠다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다. 그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만남을 시작했다. 회사 비상계단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늦은 밤, 인적 드문 한강공원을 함께 걷는 시간. 그 짧은 순간들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자 나를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지훈 씨는 나에게 곧 아버지를 막을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약속했다. 나는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았고 운명은 나에게 더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의사는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하며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민 수술비 견적서는 내 숨을 텄게 만들었다. 당장 수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다. 지훈 씨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의 도움을 받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돈으로 얽힌 불순한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다. 그와의 순수한 감정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나는 다시 그 악마의 앞에 서야 했다. 강 회장,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온 연락, 내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내려다보는 거미처럼 여유롭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수술비 걱정되나?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보란 듯이 던졌다. 내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액수였다. 이걸 받으면 제가 뭘 해드려야 하죠?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발악이었다. 뭘 하긴 그냥 지금처럼 내 옆에 있으면 돼. 단
조금 더 가까이에서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그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그는 돈으로 나를 완벽하게 사육하고 길들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지훈 씨와의 희미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당장 눈앞에 닥친 차가운 현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결국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그 차가운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내 영혼의 일부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강하게 감쌌다. 나는 텅 빈 눈에 인형처럼 굳어 그의 손길을 받아냈다. 지훈 씨의 맑은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지훈 씨. 더럽혀진 나는 이제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날 이후 의도적으로 그리고 잔인하게 지훈 씨를 피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연락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차갑게 외면했고 그가 말을 걸어오면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다.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상처와 깊은 실망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더러워진 내가 그의 깨끗한 세상에 머물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강 회장과의 거래는 나를 더욱 깊고 어두운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이제 나를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처럼 대했다. 공식적인 자리에도 나를 파트너처럼 대동했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수치스러운 요구를 해왔다. 그의 강원도 별장에서 열린 비밀스러운 파티에 끌려갔던 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나는 그의 옆에 서서 술을 따라야 했다. 그들의 음흉한 시선들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발가벗겨진 채 경매대에 오른 노예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파티장을 빠져나와 별장 정원의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앞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지훈 씨였다. 어떻게 이곳까지 알고 찾아왔는지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결국 이거였군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의 시선은 내가 입고 있는 강 회장이 직접 골라준 화려하지만 노출이 심한 드레스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왜 나를 믿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팀장님과는 이제 상관없는 일입니다. 상관이 없어? 내 눈앞에서 당신이 저 괴물에게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어떻게 그게 나랑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그가 내 양 어깨를 붙잡고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자 애써 쌓아 올렸던 위선과 거짓의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가 알게 되면 부자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날 것이고 그는 분명 무모한 짓을 할 것이다. 나는 그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더 악해지는 것뿐이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을 뱉어내고 그를 힘껏 밀어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처절한 절망을 나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지훈 씨는 정말로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회사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완전히 실망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만 어쩌면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밤 강 회장의 지시로 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잠가두는 책상 맨 아래 서랍 하나가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날따라 이상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주위를 살핀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다. 인사기록이라는 평범한 제목이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안에는 젊은 여자들의 증명사진과 이력서, 그리고 입사 후 6개월 안에 퇴사했다는 기록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강태환 회장의 개인 비서직을 거쳐갔던 여자들이었다. 서류 맨 마지막 장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거액의 위로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체 확인서 사본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파일의 맨 마지막 장에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몇 년 전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유학을 떠났던 대학 선배였다. 그녀 역시 대한그룹 회장 비서로 잠시 일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사라진 비서들, 그들은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강 회장에게 나와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유린당하고 돈과 협박에 입을 막힌 채 쫓겨났던 것이다. 나는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길고 추악한 역사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때 서재박 복도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심장이 팼는 것 같은 공포에 질려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다.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순간 나는 복도 저편의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지훈 팀장이었다. 그는 떠난 게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아버지의 비밀 금고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저 거대하고 추악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라면 어땠을까? 지훈 씨의 고독한 싸움을 응원하는지, 혹은 제 선택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시는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용기를 주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도 싸워야 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서재에서 봤던 파일 속 피해자들의 명단을 몰래 빼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강 회장의 눈을 피해 그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나 자신을 구하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장기 출장을 떠난 날 밤 나는 비상키를 이용해 그의 서재에 잠입했다. 휴대폰으로 파일의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해내야만 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낯선 기척이었다. 어둡고 인적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자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그 얼굴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지훈 씨였다. 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는 인적 없는 작은 카페에 가장 구석진 자리로 들어갔다. 그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내가 그를 밀어낸 날 그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내 선택이 자의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다. 해외 지사 발령은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막이었으며 그는 한국에 머물며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다. 과거 비서들을 수소문해 몇 달에 걸쳐 설득했고 그들 중 몇몇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약속해 주었다고 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내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증거까지 비밀리에 확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성추문만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론은 잠시 들끓다식을 거고 최고의 로펌을 써서 빠져나가겠죠. 뿌리부터 뽑아내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그의 눈은 차가운 결연함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확보한 피해자 명단과 그동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녹음해 두었던 강 회장의 음담 패설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을 넘겼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 씨, 혼자서 이렇게 위험한 짓을 왜 말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같은 목표를 가진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교환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강 회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비서라는 나의 위치는 그의 가장 내밀한 범죄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 나는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비밀 장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의 일정을 실시간으로 지훈 씨에게 전달했다. 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우리의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돈과 권력 아래 완벽하게 길들여졌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지독한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훈 씨가 선임한 정의감 넘치는 변호사와의 미팅도 마쳤고 해외로 도피해 있던 피해자들까지 한국으로 돌아와 증언을 약속했다. 지훈 씨가 모은 대한그룹의 치명적인 횡령 증거와 내가 모은 그의 추악한 성범죄 증거들이 합쳐져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날카로운 칼날이 완성되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기분이 좋은 듯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최고급 와인을 따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자의 오만한 미소였다. 이 비서 요즘 아주 마음에 들어. 내 말뜻을 척하면 척 알아들으니 말이야. 그는 내게 다가와 익숙하게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삼키며 순종적인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이제 슬슬 주변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군. 내가 짜는 아들놈 말이야. 그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놈이 아직도 자네 주변을 쥐새끼처럼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이제 자네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야, 이 비서. 이 모든 것을 가진 나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날 내 아들놈인지. 그는 나의 턱을 거칠게 잡고 자신을 똑바로 보게 했다. 그의 눈에는 나를 시험하고 즐기는 듯한 교활함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다. 저는 회장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를 완벽하게 안심시켜야 했다. 그가 방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 내 대답에 그는 마침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역시 넌 똑똑해. 그가 나를 끌어안으려 몸을 숙이는 바로 그 순간, 벌컥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 앞에는 강지훈 팀장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굳은 표정의 변호사와 내가 파일에서 보았던 과거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한 얼굴로 함께 서 있었다. 모두의 눈에는 과거의 두려움 대신 현재의 분노와 미래를 향한 결의가 가득했다. 아버지, 이제 그 추악한 연극은 그만하시죠. 지훈 씨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넓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한 번, 그리고 문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사람들을 한 번 쳐다보았다. 눈앞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듯했다. 내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너는, 당신의 위선과 범죄는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그 위에는 강 회장의 수년간에 걸친 횡령, 배임,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내가 몰래 녹음했던
그의 추악한 욕망이 담긴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사무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 배신자 같은 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모든 것을 깨달은 강 회장이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나에게 닿기 전 지훈 씨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타이밍을 맞춰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건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래. 당장 이거 놓지 못해.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의 권력을 부르짖었지만 그의 시대는 끝났다. 경찰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나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가 사라진 회장실에는 길고 긴 정적이 흘렀다. 함께 싸워준 피해자들과 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대한그룹 강태환 회장의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에 걸쳐 피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훈 씨는 혼란스러운 회사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데 집중했다. 피해자들에게 그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그의 진심 어린 행보에 여론도 점차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지훈 씨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처음 우리의 마음이 닿았던 그 한강 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가 많은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고마워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만 바라보며 걸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 씨, 그가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물론 아무런 상처도 아픔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애써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사랑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시작되지는 않았다. 깊고 어두운 절망의 피의 속에서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밀며 힘겹게 피어난 작은 들꽃과 같았다.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댄 채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조심스러운 첫걸음을 내디뎠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이 우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혹하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